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되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시장이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몇 달째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속화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도 참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입장은 그 책임의 무게와 압박이 상당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략 일주일 전 한국은행의 수장이 이주열 총재에서 이창용 총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맞춰서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부분입니다. 금리를 미국에 맞춰가다 보면 취약한 부채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고 자칫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미국 금리에 안 맞춰가자니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환율 상승 문제가 심화되면서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은 더해질 거고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국에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다면 신임 총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하는 총재는 미국의 강한 긴축 행보를 그대로 쫓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보다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감내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걱정이란 말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쫓기 어렵다고 말한 이 부분과 감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은행의 결정이 총재의 개인적인 생각과 똑같이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총재 본인의 생각은 자본 유출, 환율 상승, 물가 상승 압박이라는 타격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감내하고 국내 경제 상황을 우선시하겠다는 생각이 묻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 상승폭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랑 그와 관련된 주변 지식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존의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미국이 5월 빅스텝 금리 인상을 거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계실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것처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금리 쇼크라는 말이 나돌고 있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도 5월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의 상하이 봉쇄 조치로 지속되는 물가 문제 등을 봤을 때 금리를 한 번에 0.75%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올해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대략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땐 한 번에 0.5%씩 올리는 빅스텝 3번에 나머지는 0.25%씩 올려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2.5 혹은 2.75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장이 예측하기에 미국 금리가 연말에 2.75%까지 갈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사실인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통상적으로 미국보다 0.5% 정도는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야 해외 자본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걸 넘어 해외 투자금 유치도 더 활발하게 이끌 수 있으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보단 조금 더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의 금리가 지금 1.5%고 미국이 0.5%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4번 올려놨기 때문에 1% 정도 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당장 다음 주에 빅스텝으로 0.5%를 한 번만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0.5% 차이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6월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빅스텝이 추가로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더 예상되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이런 긴축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올린다고 한들 빅스텝으로 올리기도 어려우니까 결국 금리가 따라잡힐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초반에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릴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4, 5%대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금리 3% 이상을 올렸을 때 그 부담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이상 못 올릴 거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현재 연준 의장 파월이 과거에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던 폴 볼커 의장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미국이 4%면 우리는 4.5%가 돼야 되고 5%면 5.5%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릴 경제 여건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경제 체력을 갖고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따라 올리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가계 기업 부채 문제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장기화됐을 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한미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사실 과거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 번,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시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2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겪은 겁니다.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2년이 장기적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땐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로 닥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바로 생각되기로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으로 해외 자본 유출은 일단 당연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환율 문제인데요.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국내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인플레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미 금리 역전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언급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걸 감수하고도 경제 여건상 어느 시점 이후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올릴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떠오르는 건 금리를 계속 올리면 부채가 부실화돼 폭탄이 터질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말고 금리를 못 올리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금융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자본시장 개방도도 높고 해외 투자도 많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조기업들의 일반적인 이익구조를 보면 직원들 임금에 원가에 영업비 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보면 순이익 3% 남짓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3%, 4%를 넘어간다는 말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버는 게 뻔하니까요. 기준금리가 3, 4%라는 말은 못해도 국채금리가 5, 6%라는 말이고 회사채 금리는 7, 8%가 넘는다는 말인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7, 8%로 돈을 빌려서 순이익 3% 남는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빌려서는 유지도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용도 줄고 그럼 그게 가계소득도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버는 것 뻔한데 빌려서 투자해봐야 이자보다 수익을 못 내니까 투자도 안 하고 당연히 그 악순환이 고용, 소비에도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최근 시중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금융기관들한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은행 쪽의 예대 마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근데 이걸 은행을 포함해서 증권사, 보험사 같은 그런 전체적인 금융기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평상시에 자기가 가진 자산을 그러니까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채권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의 특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지만 채권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쵸.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금융사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있는 다양한 규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 비율부터 어느 시점에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돈을 빼갈 수도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내줄 지급 능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평상시부터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규제상 이런 부족한 자산 가치 부분은 추가적으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기준을 못 채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채를 발행하든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하든 아니면 채권을 더 매입해서 자산을 늘리든 어떤 식으로든 자산을 보충해서 메꿔 넣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가 길어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이 특히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특히 주식 같은 이런 위험자산 시장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 이익이 주겠죠. 투자자가 돈을 잃든 벌든 좀 자주 사주고 또 팔아줘야 돈이 되는데 작년하고 비교만 해봐도 눈에 띄게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 줄었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투자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경제 전반적으로 금융의 활기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쵸. 그게 사회 전반적인 투자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 상황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은 특히 가계부채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다 10년, 30년씩의 그런 고정금리 형태다 보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당장 가계부담으로 그렇게 크게 연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의 76.5%가 변동금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이 그대로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는 금리 올리는 대로 채무자들한테 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네요. 그래서 이런 금융 환경이라든지 경제 여건상 여러 이유들로 보면 우리가 초반에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같이 올릴 수야 있겠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따라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신 어느 선 이상으로는 추가로 금리를 못 올린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환율 상승, 물가 압박과 같은 다른 타격으로 받는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압축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물 경제를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대부분의 자산 시장에서는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우리가 미국에 맞춰서 금리 올리면서 따라가는 게 부채 문제 말고 어떤 이유로 힘든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상식되는 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다뤄드릴 테니까 꾸준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